지금 천궁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밤하늘. 미사일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것을 격추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2 실전 첫 투입.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96%의 요격 성공률. 연속으로 완벽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 군사 관계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군사방송에서 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지금 천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궁. 이 잘 막아낸 게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문제는 대체 뭘까요?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작전센터를 찾았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한국기술팀과 직접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기계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정교해도 콘솔 앞에 앉은 사람이 무너지면 시스템은 그 순간 끝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기술 지원 공간의 작은 책상 앞에 있었어요. 노트북 2대, 케이블 묶음,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어요. 어젯밤 못 주무셨습니까? 김도현이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못 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김도현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더니 잠깐 허공을 봤어요.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를. 그리고 감추지 않았어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박서윤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알고리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수정했느냐고요? 어제 질문을 들으면서 오차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맘새 작업했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숙소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정된 수치를 확인했어요. 오차 범위가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서윤의 표정에는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스템을 관리할 뿐입니다. 박서윤이 덧붙인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도현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했습니다. 마커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레이더 모듈, 데이터 처리 서버, 요격 통제 인터페이스, 어떤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판단이 운용자에게 넘어오는지. 저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몇몇 설계 선택은 패트리어트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몇 가지는 더 효율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노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작전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기지 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선구역 쪽에서 무전 소리가 짧게 들렸다 끊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훈련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살 대령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즉시 작전센터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전센터로 향하는 차 안. 두바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군용 차량이 사이렌 없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또 한 대가 따라붙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연락 장교도 침묵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작전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평소 2명이던 경비가 4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보안 절차가 더 엄격해졌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바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메인홀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화면들이 붉었습니다. 벽면 모니터 전체에 경고 색상이 가득했어요. 전술 테이블 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궤적 표시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낮고 단속적인 경보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파이살 대령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 콘솔에 김도현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박서윤은 태블릿을 들고 화면 옆에 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파이살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란이었어요.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발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두바이 방향으로 접근 중인 궤적이 복수라고 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20년 동안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이 규모의 동시 발사는 처음이었어요. 표적수가 50을 넘어섰습니다. 60개. 멈추지 않았어요. 작전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각 콘솔의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전이 오가고 영어와 아라비아어가 섞여서 울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UAE 운용 요원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요원들에게 이 규모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콘솔 앞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보였어요. 2명이 같은 화면을 보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이 분산되고 있었어요. 탄도 미사일은 인간의 혼란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초단위로 하강하는 물체였어요. 가장 빠른 표적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 한쪽에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빠르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김도현은 콘솔에서 일어나 파이살 대령에게 걸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파이살 대령의 표정이 변했어요. 굳었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멈췄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현이 돌아섰습니다. 박서윤을 향해 짧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작전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김도현이 중앙통제 콘솔에 앉았어요. 박서윤이 그 옆 보조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UAE 요원들이 콘솔에서 손을 뗐어요. 2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겠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어온 말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작전센터의 공기를 바꿨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국어만 오갔어요. 두 사람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작 하나하나가 낭비 없이 정확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2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어요. 김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박서윤이 숫자를 확인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콘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작전센터 안의 모든 소리가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 소리도, 군화 소리도, 영어와 아라비아어가 뒤섞이던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화면 위에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흰 점 하나가 생겼어요. 붉은 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요격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봤습니다. 데이터로, 그래프로, 보고서 수치로. 그러나 지금 이것은 달랐어요. 저 위로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흰 점과 붉은 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명중. 붉은 점 하나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작전센터 안에서 누군가 짧게 소리를 질렀어요. 파이살 대령의 어깨가 한순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김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적이 이미 화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기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두바이 방공작전센터.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에 자리 잡은 그 공간은 평소에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요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야간 근무의 단조로움이 공기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짧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어요. 전술 테이블 위로 붉은 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도 아니었습니다. 북쪽 경계선을 넘어 내려오는 표적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표적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콘솔에서 짧은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차갑게 외쳤어요. 표적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전센터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 아라비아어와 영어가 뒤섞였어요. 누군가는 수화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불과 2분 전만 해도 평온했던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색 기술자 재킷을 입은 두 사람. 콘솔 앞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민간 기술자들이었어요. 시스템을 팔고 떠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그 두 사람이 두바이의 하늘을 지키게 될 줄은 작전센터 안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챕터 이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전직 미 공군 장교. 현재 미국방 싱크탱크 선임 군사 분석가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나토 방공 전략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중동 분쟁, 동유럽 방공망 재편까지 제가 쓴 보고서가 수천 장이 넘습니다. 방공 시스템 하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출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날 밤 상관이 말했어요. 가서 얼마나 쓸만한지 확인해줘. 중고차 감정사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론은 출발 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이미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론 문장까지 써놓은 채로.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제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었는가? 저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납기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분석가로서 저의 판단 기준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제 탄도 미사일을 막아낸 기록.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없는 기록은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두바이 공항에 내리던 순간 섭씨 35도의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15시간의 비행으로 굳어버린 몸이 불쾌하게 삐걱거렸어요. 그러나 저는 몸의 피로보다 가방 안에 접어넣은 보고서 초안에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UAE 측 연락장교의 검은 SUV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 오후의 햇빛 속에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짜리 초고층 건물들.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빛.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화려함을 감상하는 대신 이 도시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탄두 재진입 속도, 궤도 특성, 요격 가능 시간창. 지리적으로 이 도시는 매우 취약했어요.
그리고 그 취약한 하늘을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락 장교가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3방공 작전센터는 두바이 외곽 보안구역 깊숙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 여러 겹의 검문,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엄격했어요. 규모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파이살 누아임 대령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영국 왕립군사학원 출신답게 자세가 반듯했고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어요.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UAE 방어 요구에 최적화된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매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였어요. 메인홀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 전술 테이블 위로 실시간 항공 데이터가 흘렀어요. 그 사이사이로 낯선 한국어 인터페이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오히려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이살 대령 옆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복이 아닌 남색 기술자 재키 차림이었어요. 한국 측 현장 기술 지원 팀장 김도현입니다. 짧은 목례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가벼웠어요. 저는 그를 훑어봤습니다. 30대 후반.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긴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유형이 오히려 더 읽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김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레이더 알고리즘 기초 설계부터 따지면 12년 가까이 됩니다. 12년. 그 숫자가 묵직하게 얹혔어요. 누군가의 청춘이 통째로 들어간 숫자였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김도현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더니 잠깐 허공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를. 그리고 감추지 않았어요. 변명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박서윤이 합류했습니다. 레이더 알고리즘 전담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화면을 불러왔어요. 설명보다 데이터가 먼저였습니다. 냉정하고 빠른 눈빛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차분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 차분함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인지, 침착함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챕터 4 다음 날 아침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센터 메인홀은 아침빛 속에서 다른 얼굴이었어요. 김도현이 중앙통제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손놀림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화면에 가상 표적이 생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이 탐지하고 위협 등급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펼쳐졌어요. 저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쟀습니다. 수치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통제 환경 수치, 실전 미확인.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류 과정의 논리가 깔끔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다른 방식이었지만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접었습니다. 깔끔하다는 것이 실전에서 버텨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도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탐지 상황에서 우선순위 판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김도현은 말없이 설정을 조정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설명 대신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동시에 6개의 가상 표적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은 속도와 궤도와 위협 등급을 자동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렬했어요. 빨랐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꽤 잘 만들었어요. 몇몇 설계 선택은 패트리어트와 달랐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몇 가지는 더 효율적인 접근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윤이 탄도미사일 궤도 분석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화면에 불러왔습니다.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역산해 최적 요격 포인트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결과값이 나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오차 범위를 물었어요. 박서윤은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예상보다 좁았어요. 좁다는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수치를 바라봤어요. 제법 잘 만든 기계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 작전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파이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교전 기록이 있느냐고요. 파이살 대령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계는 제법 잘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저 시스템이 과연 버텨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답이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줄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발사 명중, 발사 명중.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린 시간을 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수치가 자료에 기재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니, 몇몇 경우는 더 빨랐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손에 펜을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수치로 받아 적어야 하는 건지, 그냥 눈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 위에서 실제 미사일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도시 위에서요. 저는 결국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표적이었어요. 박서윤이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김도현이 화면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표적의 궤도가 불규칙했어요.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동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패트리어트 운용 분석을 20년 해온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정된 궤도를 계산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궤도를 따라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알고리즘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화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사창이 닫히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서윤이 짧게 말했어요. 궤도 일치. 발사. 흰 점이 화면에 생겼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붉은 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점이 다시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흰 점이 각도를 수정했어요. 실시간으로 방향을 바꾸며 붉은 점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박서윤의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밤새 수정한 그 알고리즘이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점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명중. 붉은 점이 꺼졌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전센터에서 이번엔 더 큰 함성이 터졌습니다. 박서윤은 태블릿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다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서윤이 어제 밤새 알고리즘을 고친 이유가 제 질문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밤을 새웠던 것이었습니다. 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발사. 명중. 발사. 명중.
화면 위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술 테이블 한쪽에 서서 화면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분석가로서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 두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두 개의 등. 이 도시의 하늘이 저 두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경보음이 멎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전술 테이블 위에 궤적 표시들이 줄어들면서 화면이 서서히 빛을 되찾았습니다. 작전이 끝났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짧게 말했어요. 요원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어요. 오랜 시간 긴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김도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김도현은 콘솔 앞에 앉은 채 천천히 화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끝난 뒤에도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최종 요격 결과를 보고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들었습니다.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마지막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2번 확인했어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제된 환경이 아니었어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기동하는 표적이 포함된 실전이었어요. 민간인 기술자 2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한 조건에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분석가로서의 회로가 한순간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변수도 유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작전센터를 나서기 전 콘솔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도현과 박서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표적에서 어떤 알고리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발사 타이밍이 최적이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어디인지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무기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에게 물었어요. 어젯밤 콘솔 앞에 앉았을 때 무서웠습니까? 김도현이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스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만든 것을 믿고 있었다고. 그 믿음으로 콘솔 앞에 앉았다고. 저는 20년 동안 패트리어트를 분석하면서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항상 데이터였어요. 수치였고 성능표였고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김도현에게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바이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결론 문장 자리를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 써놓고 온 그 문장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은 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썼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든 나라가 그 무기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것이 이번 평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두바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열리는 가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도시의 하늘이 어젯밤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뢰는 동맹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협력 성명서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콘솔 앞에 남아있느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두바이의 하늘 아래 끝까지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훈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만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도시를 살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률 데이터를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전쟁 시나리오를 그렸고 요격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서류 위의 이야기였어요. 두바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것이 서류가 아닌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정밀도도, 요격 성공률의 수치도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그 콘솔 앞에 남아있던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는 이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장비가 아니라는 것.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두바이 작전실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콘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밤하늘을 지켜냈습니다. 무기를 만든 나라가 그 무기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들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